부산의 바닷바람이 유리문을 스쳤다. 장례식장 복도 끝 분향실 앞에 국화향이 길게 드리웠다. 나는 검은 상복에 소매를 쥐고 앉아 있었다. 남편 한도윤이 떠난 지 사흘. 영정 속 미소가 아직 따뜻한데 그의 자리는 이미 냉담했다. 갑작스런 뇌출혈이었다. 사람들은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라고 말했고 나는 고개를 숙이는 일을 직업처럼 반복했다. 발인이 끝나갈 무렵 늦은 조문객 무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검은 양복의 젊은 사람들, 현수막처럼 단정한 표정. 그들 사이에서 한 여자가 시선을 붙잡았다. 백색 셔츠에 짙은 회색 수트, 가볍게 묶은 머리, 굳게 담은 입술. 그녀의 왼쪽 눈썹 위에는 초승달 모양의 얇은 흉터가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저 모양. 연례의 전 폭풍주의보가 울리던 어느 여름밤. 우리 딸 할인이 이마를 다치고도 웃던 얼굴. 괜찮아 엄마. 별자국 같지? 하며 거울 앞에서 장난치던 모습. 아이는 그로부터 한 달 뒤 남해를 오가던 낡은 배에서 사라졌다. 구조대는 나흘 동안 바다를 뒤졌고 돌아온 건 젖은 구명조끼뿐이었다. 기록에는 실종이라고 적혔다. 그 말은 우리 가족의 시간을 멈춰 세웠다. 여자는 조용히 향을 올리고 깊숙이 허리를 굽혔다. 옆의 직원에게 명함을 건네며 조용히 무언가를 말했다. 나는 가까스로 눈을 떼지 않은 채 명함 표면의 글자를 읽었다. 문하연 루멘터 로지스틱스 대표. 이름이 가슴에 박혔다. 할인과 다른 이름 다른 성. 하지만 흉터와 눈매, 특선의 각도, 고개 젓는 버릇까지. 무릎이 힘을 잃고 흔들렸다. 혹시 정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잡았다. 그녀가 돌아서기 전 억지로 몸을 일으켜 한 발을 떼었다. 실례합니다. 내 목소리는 모래처럼 갈라졌다. 남편과 어떤 인연이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자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눈빛은 매끈한 유리처럼 차분했다. 항만공익재단 일로 뵌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조문이 늦어 죄송합니다. 혹시 예전에 바다에서 옆에 있던 비서가 재빨리 말을 이었다. 대표님 다음 일정이. 여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녀는 돌아섰고 나는 제자리에서 굳어버렸다. 흉터가 걸음걸이가 어쩐지 손가락 끝의 긴장까지 그 모든 사소한 것이 과거의 그림자를 끌고 나왔다. 사람들은 하나둘 조문을 마치고 사라졌다. 분향실의 향은 얇아졌고 나는 한참 동안 자리에 못 박힌 사람처럼 서 있었다. 일주일 뒤 검은 옷을 벗은 나는 문하연과 루멘터 로지스틱스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항만물류 자동화로 급성장한 회사, 창업자는 해외에서 자랐고 과거 이력은 짧은 기사 몇 줄로만 남아 있었다. 어릴 적 남해 연안에서 발견된 뒤 양부모 밑에서 자라라는 문장 앞에서 스크롤이 멈췄다. 발견 남해 양부모. 화면 속 글자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그녀에게 가족이 있다는 기사도 보였다. 7살 난 아들 다온. 선천성 혈액 질환으로 장기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짧은 문장. 사진 속 아이는 창백한 미소로 종이 비행기를 들고 있었다. 심장이 아프게 움찔했다. 살아있다면 살아온 이야기가 있겠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사이 내 손은 이미 루멘터 본사 주소를 메모하고 있었다. 강서의 물류단지 끝, 유리와 철로 지은 네모난 건물이 하늘색을 반사하고 있었다. 나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안내 데스크에 섰다. 문하연 대표님을 뵙고 싶습니다. 예약은 없고요. 유가족인 송원하라고 합니다. 직원은 예의 바른 미소로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 일정이 꽉 차 있습니다. 예약을 잡아드릴까요? 오늘 꼭 뵙고 싶은데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남해 바다에서.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로비 반대편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검은 재킷 차림의 문하연이 임원들과 함께 걸어 나왔다. 그녀의 시선이 할 일 없이 공기를 쓸더니 내게 닿았다. 아주 느린 시간, 아주 짧은 정적. 대표님. 나는 생각보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고인을 제 남편을 아셨다 하셔서요.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다. 가까이 서자 라벤더 같은 향이 희미하게 스쳤다. 회의까지 10분 남았네요. 사무실로 오시죠. 비서가 놀란 얼굴을 했지만 그녀는 손짓으로 만류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왼쪽 눈썹 위에 희미한 흉터. 안쪽으로 살짝 말린 귀끝. 손가락을 모을 때 오른손 엄지가 조금 뜨는 버릇. 내가 기억하는 할인도 그랬다. 동시에 마음 한쪽이 스스로를 꾸짖었다. 사람은 비슷할 수도 있어. 내가 원해서 닮아 보이는 거야. 사무실은 오후의 빛을 파도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를 권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실례를 무릅쓰고 여쭙겠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웠다. 대표님 혹시 어릴 때 이름이 할인이었습니까?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접혔다. 저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문하연입니다. 왼쪽 눈썹 위 흉터가 우리 아이와 똑같아서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올려 흉터를 만지려 했고 금세 손을 내렸다. 흉터는 드문 일이 아니죠. 나는 조심스레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건넸다.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짓던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흉터가 반달처럼 빛났다. 저 아이는 제 딸입니다. 14해 전 폭풍 속에서 사라졌죠. 그래서 제 눈엔 대표님이. 그녀의 눈동자가 사진 위에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아주 서늘하게 말을 잘랐다. 유감이지만 저는 당신의 딸이 아닙니다. 더는 이 주제로 대화하기 어렵겠네요. 나는 백지를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겠죠. 죄송합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 했지만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럼 한 가지만. 당신 아이가 건강하길 빕니다. 그녀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 어떻게?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나는 서둘러 덧붙였다. 행운을 빌어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햇빛이 흉터를 얇게 덮고 지나갔다. 그날 밤 남편의 서재에서 잠금이 걸린 서랍을 발견했다. 열쇠는 오래된 필통 바닥에서 나왔다. 서랍에는 가죽 수첩과 작은 USB가 있었다. 수첩 첫 장에 정갈한 글씨. 발견 루멘트 대표 문하연. 남의 흉터 버릇. 가능성 62%. 페이지 사이사이에 일정표와 메모 그리고 3-1-4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했다. 할인이와의 암호 탁탁탁 잠깐 탁.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은하 확실해지면 말하려 했어. 경솔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지. 다음 주에 그와 마주 앉아 컵을 교환해 검사를 부탁해 보려 해. 만약 정말이라면 우리 바다에 같이 가자. 목소리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멀어졌다. 기록은 그날이 남편이 쓰러지기 하루 전에서 끊겼다. 나는 수첩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며칠 뒤 나는 남해대병원 헌혈조혈모세포 기증 등록 데스크 앞에 서 있었다. 안내문에는 아이들이 그린 햇살 같은 그림이 붙어 있었다. 기증 등록을 마치고 나오는데 유리 너머 복도 끝에서 문하연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 로고가 찍힌 파란 파일을 들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먼저 다가왔다. 여긴 무슨 일로? 기증 등록을 하러 왔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당신 아이에게 도움이 될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까지 하시죠? 당신과 저는 가끔 이유가 없어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는 웃으려 했으나 입꼬리가 떨렸다. 이건 그런 일 같아서요. 그녀는 잠시 나를 보았다. 그 눈빛은 계산과 경계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딘가 금이가 있었다.
우리 아이는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적합한 공여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 결과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누군가에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어떤 대가도 어떤 관계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바라는 건 아이가 뛰게 되는 것뿐이에요. 검진 결과가 나오는 동안 나는 남편의 수첩을 다시 펼쳤다. 3-1-4. 탁탁탁 잠깐 탁. 어린 하리는 숫자 대신 리듬으로 비밀을 나누자고 제안했었다. 문득 병원 1층 카페에서 마주 앉은 우리가 떠올랐다. 그때도 그녀는 종이컵 가장자리를 손톱으로 톡톡 치고 있었다. 그 리듬이 내 귀에는 또렷했는데 나는 겁이 나서 그날 따라하지 못했다. 전화가 울렸다. 병원 번호였다. 송은아 보호자분 맞으시죠? 유전형 검사 초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정 하나와 상당히 높은 적합성을 보입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그 아이 이름이 혹시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담당 보호자께 공유가 갔을 겁니다. 나는 핸드백을 꼭 쥐었다. 바람이 열린 창으로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하늘이 이 정도는 도와주는구나. 다음 주 기증 전 정밀 설명이 있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하님은 경도에 부정맥 이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조혈모세포 채취는 전신마취가 아닌 체열 방식 말초혈. 조혈모세포로 진행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위험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위험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수일간 뼈 통증이나 발열, 어지러움이 있고 드물게 합병증이.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는 길이 아프다고 가야 할 곳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문하영과 아이, 다온이는 상담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모자를 눌러쓰고 종이 비행기를 적고 있었다. 나는 조심히 다가가 말했다. 비행기 잘 난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네. 근데 병원에서는 높이 못 날려요. 간호사 누나가 싫어해요. 나는 웃었다. 그럼 마음속으로 멀리 날리자. 문하연이 내게 시선을 돌렸다.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네. 나는 의자에 앉아 아이를 향해 살짝 미소 지었다. 다온이는 종이 비행기를 내 손에 올려두었다. 할머니가 아니 어른이 날려주세요. 스스로 정정한 단어가 귀에 오래 남았다. 채취 전날 병원 정원 벤치에서 우리는 잠시 마주 앉았다. 달빛이 잎사귀 사이로 떨어졌다. 나는 조용히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탁탁탁 잠깐 탁.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반응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그녀도 테이블을 두드렸다. 탁탁탁 잠깐 탁. 같은 리듬.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리듬 언제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녀가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기억나는 건 폭풍 우 치던 밤 낡은 선실 바닥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손등 위에 박자를 그어주던 느낌. 하지만 그림처럼 선명하진 않아요. 그럴 거예요. 나는 부드럽게 웃었다. 기억은 늘 우리보다 느리게 걷죠. 그녀가 숨을 들이켰다. 내일 채취가 끝나면 검사를 해도 될까요? 검사요? 유전자 검사요. 확신이나 안심 중 하나가 필요해요. 누군가의 딸로 다시 태어나는 일은 제게도 큰 일이라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요. 주사제를 맞는 동안 뼈 속에서 봉화 같은 열이 피어올랐다. 손끝이 얼얼하고 다리가 묵직했다. 간호사가 팔에 줄을 연결하는 동안 창밖의 하늘은 서서히 색을 바꾸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하나, 둘, 셋, 잠깐, 넷.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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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탁. 문하연은 유리벽 너머에서 조용히 나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서 투명한 봉투를 받아 재킷 안쪽에 넣었다.
머리카락 몇 올 나중에 확신을 위한 티끌만한 증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야지. 채취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뼈 속이 빼내지는 느낌 깊은 곳에 삭신이 고개를 들었다 내렸다. 끝났을 때 나는 지쳐 있었지만 견딜만 했다.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죠? 내가 묻자 간호사가 웃었다. 이만큼이면 누군가의 봄이 오겠죠. 다온이의 수혈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회복실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불빛이 조용히 심장 박동에 맞춰 떨리는 것 같았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하연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들어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결과가 곧 나옵니다. 유전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원치 않으면 안 하려 했는데 저는 어쩌면 겁이 많나 봅니다. 겁 많은 사람 치고는 바다 위에서 살아 돌아와 회사를 세우고 아이를 키웠네요. 그녀가 조용히 웃었다. 겁이 많아서 더 달렸는지도요.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하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마침내 통화를 받았다. 짧은 내가 몇 번 오갔다. 전화를 끄는 그녀의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99.9%. 그녀가 입술을 달싹였다. 모자 관계라고 합니다. 시간이 길게 늘어졌다가 되감겼다.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라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에서 바다가 출렁였다. 파도 위로 아이가 웃었다. 엄마 별자국 같지? 문하연, 아니, 나의 할인이 아주 조심스럽게 내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그 손끝이 따뜻했다. 늦었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늦어도 길을 잃지는 않았구나. 나는 대답했다. 다온이는 일주일 만에 놀랄 만큼 얼굴에 핏기가 돌았다. 병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자 아이는 종이 비행기를 힘껏 날렸다. 간호사가 병실에서는 하고 말리려다 웃었다. 비행기는 햇살을 가르며 천천히 내게 날아왔다. 할머니. 아이는 부끄러워하다가도 할머니라는 호칭을 금세 익혔다. 나으면 바다 가요. 진짜 큰 바다. 좋지. 나는 손바닥 위에 비행기를 올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바다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보여줄게. 문하연은 병실 한쪽에서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서 경계가 사라지고 결이 얇은 슬픔과 기쁨이 겹겹이 놓였다. 그녀는 나를 향해 말했다. 아버지 아니, 도윤 아저씨를 왜 조문 왔는지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공익재단 미팅에서 두어 번 배웠고 그분이 제게 부산 사람은 바다에서 길을 배운다는 말을 해주셨어요. 이상하게도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나는 수첩과 USB 이야기를 해주었다. 잠겨있던 서랍, 숫자 3-1-4, 컵을 바꾸려던 계획, 그리고 마지막 녹음. 문하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분도 엄마도 저를 찾아오고 있었군요. 우리는 계속 바람을 더듬었지. 바람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더라고. 퇴원 후 우리는 남해의 오래된 폭우로 갔다. 방파제 끝에서 바람이 옷깃을 흔들었다. 나는 국화 몇 송이를 바다에 띄웠다. 문하연 이제는 할인 이 옆에서 조용히 국화를 놓았다. 다온이는 작은 조약돌에 얼굴을 그려 바다에 던졌다. 외할아버지 안녕. 물결이 웃는 듯 피었다가 멀리 사라졌다. 돌아오는 길에 할인이 차를 세웠다. 낮은 언덕 위에 허름한 집이 있었다. 양부모님이 사는 곳이라 했다. 응접실에는 해묵은 사진들이 벽을 채웠다. 작은 식탁 위에 바다에서 건져 올린 녹슨 종이배 모형이 있었다. 양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하나이 살려주셨다지요. 그녀는 주름진 손등으로 내 손등을 쓸었다.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온 게 기적인 줄만 알았는데 세상은 돌고 돌아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었네요. 나는 허리를 굽혔다. 아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인이 두 사람 사이에서 눈물을 훔쳤다. 두 분 모두 제 어머니예요. 저는 운이 참 좋은가 봐요.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조금씩 합쳐나갔다. 큰 일을 같이 결정하고 작은 일은 서로의 취향에 맡겼다.
나는 다온이의 등하교길을 함께 걸었고 하리는 주말이면 내게 요리를 배웠다. 그녀가 칼을 잡는 손은 사업가의 그것보다 훨씬 소심했고 나는 그 소심함이 사랑스러웠다. 어느 비 오는 날 우리는 대문 앞 처마에 서서 빗줄기를 보았다. 엄마. 할인이 불렀다. 이름이 바람결에 얹혀 내 귀로 들어왔다. 응. 가끔은 무섭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시 배우는 일이. 그런데 덜 무서워졌어요. 옆에 있을 때.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예전보다 단단했다. 무서워도 같이 가면 돼. 네. 할인이 웃었다. 탁탁탁 잠깐 탁. 나는 같은 리듬으로 답했다. 탁탁탁 잠깐 탁. 비의 음표가 처마 끝에서 떨어졌다. 가을 항만공원에서 루멘트 공익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다. 할인은 항만 노동자 자녀 장학사업과 항만 사고 유가족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기자가 물었다. 왜 이런 사업을?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고 나를 보았다. 바다에게 빚이 많아서요. 길을 잃은 이들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등대를 하나쯤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나는 박수를 쳤다. 다온이는 힘껏 히스를 불었다. 경비원이 공원에서는 하며 달려오다 우리 얼굴을 보고 웃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의 수첩 마지막 장에 짧게 적었다. 당신의 계획은 늦게 도착했지만 무사히 도착했어요. 바다는 길을 기억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우리는 세 사람이 앉아 오래된 카세트의 마지막 녹음을 다시 들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서 떠올랐다. 은하, 만약 정말이라면 우리 바다에 같이 가자. 갔다 왔어. 나는 카세트를 껐다. 거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지나갔다. 그리고 또 갈 거야. 겨울이 오기 전 마지막 비가 내리던 날 할인은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얇은 은반지 3개. 안쪽에는 각각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314. 우리 암호. 그녀가 웃었다. 나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다. 다온이도 나도. 하며 약지를 내밀었다. 이건 약속 반지야. 길 잃으면 이 숫자를 두드리자. 우리는 식탁 위 목재를 가볍게 두드렸다. 탁탁탁 잠깐 탁. 문 밖에서 바람이 흘렀다. 그 바람은 오래전에 잃어버린 이름을, 이제는 다시 찾은 이름을, 그리고 앞으로도 잊지 않을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어둠은 부드러웠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봄 다온이의 학교 운동의 날. 아이는 트랙 위에서 완주했고 우리는 페이스에 맞춰 박수를 보냈다. 할머니, 봤어요? 아이가 숨을 몰아쉬며 달려왔다. 봤지? 나는 아이를 안았다. 심장 박동이 튼튼하게 내 팔에 닿았다. 할인이 셔터를 누르며 웃었다. 사진 속 우리는 세 사람이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 두벅두벅 바다에서 걸어온 시간, 잠겨있던 서랍의 열쇠, 수첩 위의 숫자, 그리고 라벤더 향을 닮은 병실의 밤 공기. 나는 가끔 생각한다. 사랑은 방향이고 가족은 그 방향을 잃지 않게 붙잡아주는 바람이다. 우리는 바람을 기억하고 바람은 우리를 기억한다. 그래서 길을 잃어도 결국 돌아온다. 이제야 알겠다. 늦어도 도착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다. 우리는 그렇게 늦지 않게 서로에게 도착했다.